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꽤나 조용한 동네였고 선로와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밤에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그 시절 나는 야근이 잦았고 집에 돌아오면 보통 새벽이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나면 그제야 비로소 하루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곤 했다. 어느 날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한밤중에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전화를 걸 사람도 없고 게다가 이 시간에 오는 전화라면 보통 좋지 않은 소식이 대부분이었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하얀 정적만이 들릴 뿐이었다. 별일 아니겠지 싶어 잠을 청했고 다음 날부터의 일상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밤 같은 시간에 똑같이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에도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나는 왠지 모를 싸한 기분이 들었다. 단순한 장난 전화라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는 점점 그 전화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고 나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그 끝없는 정적 사이로 어떤 속삭임 같은 것이 들리는 것만 같았다. 당황한 마음에 급히 전화를 끊었고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 이상을 참을 수 없었던 나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화번호를 추적하고 확인해본 결과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찝찝한 마음을 안고 한동안 전화기를 꺼두고 지냈다. 그 사이에도 불길한 꿈을 꾸거나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기도 했으나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며칠 후 회사에서 온종일 야근을 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은 이상하게 아무 일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려던 찰나 거두었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소름 끼치는 공포가 전신을 휘감았고 나는 다시 전화를 받았다. 여전히 말소리는 없었다. 대신 어떤 소음이 들렸다. 이번에는 더 이상 배기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누구세요? 지금 장난 전화 그만하시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러자 그 정적 속에서 아주 작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이웃에서 보는 관심. 그 순간 나는 급히 전화를 끊었고 두려움에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 후로 이상한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나는 항상 느꼈다. 벽 너머로 누군가의 시선이 내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몇 주 후 나는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웃들에게 누군가 새로 이사를 오면 주의하라고, 낯선 전화가 오면 대답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말이다. 그 이후로 나는 가끔씩 그 아파트 주변을 지나칠 때마다 이상한 예감이 들곤 한다. 그때의 공포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듯한 느낌이랄까. 마치 그 전화가 지금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만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썰과 괴담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주로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서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며 때로는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하기도 하고 전설이나 도시 괴담을 모티브로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긴 공포썰을 창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주민들 사이에서 귀신의 집이라 불리며 기피의 대상이었는데 그 이유는 30여 년 전 그곳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저택에 살던 가족이 어느 날 새벽에 모두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으며 이후 아무도 그 집에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택은 점점 폐가가 되어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 근처에 가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시무시한 소문은 오히려 호기심을 부르는 법이죠. 도시에서 온 대학생들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귀신의 집 이야기를 듣고 낡고 흐릿한 사진 속 저택을 찾아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중 특히 두 사람이 탐험을 서두르며 친구들을 설득했습니다. 밤이 되자 함께 모인 4명의 학생들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들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에 다가갔을 때 그들은 처음엔 그저 흥분에 들떠 있었습니다. 집의 외관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으며 창문은 부서지고 벽에는 머리를 싸맨 채 울고 있는 작은 아이의 그림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동료를 격려하며 서서히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썩은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방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고 낡은 가구와 먼지가 쌓인 책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연히 마주하게 된 한 일기의 존재. 일기장 안에는 그 집에 살던 가족의 일상과 마지막으로 적혀 있는 불안한 글귀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다 라는 문장이 타자로 찍힌 것처럼 반복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학생들은 이를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증거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방을 나와 복도를 걷던 중 갑자기 머리칼이 곤두서는 것이 느껴졌고 누군가 발소리를 따라오는 듯한 착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아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불안은 증폭되었습니다. 한 명은 벽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릇된 목소리를 들었다며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고 급히 집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문은 마치 누군가에 의해 닫힌 것처럼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집안의 다른 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저택의 가장 깊숙한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흐느낌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듯 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 가운데에는 오직 오래된 거울 하나만이 놓여 있었죠. 그중 한 명이 용기 내어 거울에 다가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의 모습이 비쳤으나 그 옆에 느닷없이 보이는 낯선 얼굴의 형상이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비극적으로 죽었다는 가족 중 한 아이의 사진과도 흡사했습니다. 한순간 그 아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방 안의 모든 전구가 일제히 꺼졌습니다. 모든 불이 다시 켜졌을 때 학생들은 거울 앞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내 그들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이 저택을 빠져나왔고 귀신의 집이라 불리는 이유를 절감하며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며 그들의 경험은 또 다른 공포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또 다른 호기심 많은 이들이 그 집에 발을 들이게 되겠죠. 그러나 그들의 경험도 도망쳐온 자들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는 사람들의 상상과 무서움을 자극하지만 결국 이러한 공포는 이야기일 뿐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흐린 가을 저녁 대학교 2학년생 민수는 기숙사 방에서 혼자 늦은 과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건물은 오래된 벽돌 건물로 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고 수군거리곤 했지만 민수는 그런 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과제를 마친 민수는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 창밖을 바라보다 하얀 물체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호기심에 끌려 기숙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그는 그 장면이 궁금해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물체가 떨어졌던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기숙사의 뒷마당으로 이어진 작은 나무들 사이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은 이미 세월의 흔기로 인해 겉표지가 낡았고 녹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기심은 두려움을 넘어서 민수는 일기장을 들추어 보기로 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누군가의 필체로 적힌 글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글은 놀랍게도 기숙사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기묘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가장 처음 글은 몇 페이지에 걸쳐 묘사된 어느 여학생의 실종 사건을 읽었습니다. 그 학생은 이 기숙사에 머물던 중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다른 이야기들도 이어졌습니다. 기숙사 방에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 거울 속에서 이상한 형상이 보인다는 이야기, 그리고 밤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발자국 소리. 모든 이야기는 너무도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 민수는 마치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한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던 민수는 바람 소리가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 끝에서 시작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순간 근처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현듯 민수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길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뒤쪽에서 누군가의 미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에서 들려온 소리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놀란 민수는 뒤로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불가사의한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폭발하듯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민수는 일기장을 움켜쥔 채로 기숙사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한 민수는 숨을 고르며 자신이 방금 경험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 적힌 한 문장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자는 항상 조심하라. 그들은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 있다. 민수는 소름이 돋아 일기장을 덮고 곧바로 방에 불을 켜고 음악을 틀어 그 무서운 정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가 잠에 들던 순간 귀가 아는 발소리가 기숙사 복도에서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고 이제는 그 일기장의 경고가 단순한 망상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기숙사에서 좀 더 조심스런 생활을 했으며 항상 주변을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도 종종 이상한 소리를 듣곤 했지만 다행히도 크게 무서운 일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기장이 계기되어 민수는 주변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님을 확인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일기장은 그의 책장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기숙사에서는 다양한 소문들이 끊이질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민수는 그날의 경험을 다른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주곤 했지만 대개는 농담으로 치부되며 흘러가 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한때 자신이 진짜로 느꼈던 공포라는 것을 민수 자신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은 그 이후로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이어져 한 줄기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숙사에는 여전히 깨끗이 풀리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깃들어 있으며 새로운 학생들이 찾아오면 묵직한 정적과 함께 그들에게 다가가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